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첫 연설에서 다시 한번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의 부활은 곧 국제사회 전반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을 줄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전 임기였던 2017년과 마찬가지로 유럽 각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 미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관심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참여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역시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나토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유럽 내의 불안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에서 물러나면 러시아는 유럽과 새로운 안보 균형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유럽 각국의 위기감을 자극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동유럽 지역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확대했습니다. 2025년 3월, 나토는 스테드패스트 딥1025라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을 포함한 32개 회원국이 9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훈련은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나토에 대한 조건부 지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유럽 스스로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트럼프의 재집권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말부터 백악관은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해 방위비 분담 재조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와 동일한 요구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주둔비 부담을 늘릴 것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금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을 강조하며 협상을 신중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또한 비슷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도쿄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주둔비의 전액 부담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내에서 안보 자립 논의를 촉발시켰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액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역시 방위 자립 강화를 위한 첨단 국방기술 투자와 방산 수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23년 폴란드와 체결한 K2전차, K9 자주포, F 경공격기 대규모 수출 계약을 이어받아 2024년에는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등과 추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2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방산 성장세는 미국 중심의 무기 공급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실제로 한국은 유럽 방위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발표했고, 나토 내부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이 공식 보고서에 언급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기조, 유럽의 자주 방위 강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한국의 기술 자립, 이 네 가지 흐름이 현재 국제 정세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25년 2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할 때,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 질서를 요약하는 문장에 가깝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는 단순히 미국의 정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동맹 구조의 균열을 보여주는 현실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나토와 아시아, 그리고 중동까지
미국의 역할은 축소되고 각 지역은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국들은 이제 미국의 보호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로 시작된 동맹의 재구성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세계의 외교 지형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 세 나라는 서로 다른 이유로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으며 심각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제재 속에서도 유럽의 에너지 의존 구조를 무기처럼 활용했습니다. 특히 2023년, 2024년 동안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을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으로 대폭 전환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 비중은 급감했지만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은 2021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2024년 6월 중국과 10년간의 에너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중국은 시베리아의 힘, 이로 불리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구조를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군사 협력에서도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2024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해상연합 2024라는 명칭의 중러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양국의 군함 10여 척과 항공기 3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양국 국방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중국의 군사 협력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 견제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일대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기로 중국 경제는 30년 만에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4.5%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2%를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 경제 전환과 함께 대외 영향력 유지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아시아 내 주변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했습니다. 2024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경제협력과 공급망 안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은 상호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고 중국의 리창 총리 역시 경제는 경쟁이 아닌 공존의 영역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회담은 한동안 중단됐던 3국 협의체를 다시 복원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와 중국, 아세안 국가들과는 경제 협력을 병행했습니다. 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층 외교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입니다. 2023년 8월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이 회담은 한미일 정상 간의 첫 독립 정상회의로 기록되었습니다. 새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이후 2024년에도 지속되며 한미일 3국이 사실상 안보 기술 공조 체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11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 차세대 반도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약은 미국의 시 지원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2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술 협력 관계가 군사 동맹 못지않은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소유럽 경제포럼에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재를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한국은 2024년 기준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2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는 한국의 주요 구매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K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2024년에는 2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한국 무기의 평판은 신뢰와 성능의 균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토 내 일부 회원국은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중간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 중심 질서와 비서방 질서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2025년 현재 세계는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힘의 외교, 중국은 경제적 확장, 한국은 신뢰 기반 기술 외교. 이 세 가지 노선은 충돌하면서도 결국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최근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러시아는 군사력으로, 중국은 자본으로, 그리고 한국은 기술로 채우고 있다. 이 말은 지금의 세계 현실을 가장 잘 요약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동맹의 틀 안에 있던 나라들은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과 신뢰로 움직이는 한국이 있습니다. 2025년 서울 외교 현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한미 안보 협력, 한중일 경제 회복, 그리고 유럽과의 기술 외교까지 대한민국은 동맹의 틀을 넘어서 복합 외교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의 균형 외교,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리 중심 전략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편에만 서지 않으면서 경제와 안보, 기술의 세 축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외교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 관계입니다. 2023년 이후 한미 양국은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안보 동맹 Economic Security Alliance로 관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 배터리 협력 체계입니다. 2024년 11월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한미 첨단 산업 공급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로 삼성전자, LG에너전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 공장은 2025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원법에 따라 세제 혜택과 기술 협력을 동시에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25년 1월 기사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유럽과의 협력입니다. 한국은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K 전차, K9 자주포, F 경공격기 수출 이후 유럽 내 신뢰를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2024년 8월 한국은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라고 발표했고 루마니아와 노르웨이 역시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결과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한국의 무기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한국은 계약 후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협력, 인력 교육까지 지원했습니다. 즉, 단순히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로서의 신뢰를 쌓은 것입니다. BBC 이를 한국이 신뢰로 무기를 판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에너지 외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시티 네옴 프로젝트 협약을 갱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삼성물산은 사우디 네옴 내 더 라인달라인 도시 구간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한국 기술력에 대한 사우디의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약 5년 만에 재개된 협의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공급망 안정과 기후 협력을 제안했고 중국은 경제협력 복원을 위한 기반을 다시 세우자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소재, 히토류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의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 다층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언론은 이 외교 방식을 K형 균형 외교라고 부릅니다. 즉, 양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실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10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기술혁신 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는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신흥국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협력국이 아니라 기술 개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5년 2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술 외교를 통해 새로운 외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현재 60개국 이상과 기술안보 협력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럽연합, 나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외교 전략의 변화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일본 교도통신이 발표한 국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아시아 내 2위, 전 세계 7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력뿐 아니라 신뢰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외교는 지금 힘의 외교에서 신뢰의 외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 유럽 아세안과의 실질 협력을 통해 독립적 외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미중 경쟁의 틈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세계 유일의 중견국가로 그 외교 모델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야 할 기준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신뢰하는 중심 외교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때 안보의 수혜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가 신뢰하는 외교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변화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기적 같은 현실입니다. 이제 세계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협력의 중심국, 신뢰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만들어온 기술 외교와 가치 중심 외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한국은 세계 외교의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외교의 대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방산 시장을 확장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 전차와 K 자주포를 도입했고 루마니아는 K-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히 전투 장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신뢰를 상징하는 결과물입니다. 2024년 8월 폴란드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 발언은 나토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미국과 독일이 주도하던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제3의 공급 축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4년에 2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8위로 도약했습니다. 이 수치는 불과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이제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안보 기술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는 유럽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한국의 주요 건설 기업들이 초대형 도시 프로젝트 더 라인더라인 산업도시 옥스건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시공과 에너지 효율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의 살만 빈 압두라지즈 국왕은 한국의 기술과 성실함은 세계가 배워야 할 표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교는 기술과 산업을 넘어 가치와 신뢰의 외교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한국은 UN, OECD, 그리고 UNESCO에서 디지털 윤리와 AI 안전 기준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2024년 11월 한국은 파리에서 열린 UNESCO 인공지능 윤리 회의에서 AI 기술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 193개국 중 187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건은 현재 전 세계 AI 윤리 정책의 표준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AI 윤리 국제 규범의 선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공급망 안정화라는 글로벌 의제를 주도했습니다. 2024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첨단 산업 공급망 회의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의 공동 비축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도는 한국은 기술 동맹을 넘어 공급망의 신뢰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아세안, 중동, 남미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확장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기술혁신 펀드 조성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10억 달러 규모로 디지털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초 한국은 유럽연합과 EU 한국 녹색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후 기술, 수소 에너지, 배터리 재활용 분야 협력을 포함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한국은 기후와 기술 모두에서 유럽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외교는 힘이 아닌 신뢰, 그리고 경제가 아닌 가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만 동시에 신뢰를 수출한다. 이 변화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2025년 2월 보도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유일한 나라이며 그 외교는 갈등이 아닌 신뢰로 작동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또한 2025년 3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새로운 모델이다. 군사력이 아닌 기술, 압박이 아닌 신뢰. 이 두 축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신뢰를 구하는 나라로 한국은 신뢰의 외교국, 기술의 강국, 협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평가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사실입니다.